마지막 요건, 사회적 타당성. 나머지 세 개는 간단해요.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고 뭐 몇 개만 외우시면 충분히 지문이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는데 요 놈이 이제 사회적 타당성. 이 사회적 타당성은 사회 질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조문이 두 개가 있어요.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는 무효로 한다. 104조 불공정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먼저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 조문을 보면 법률행위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내용을 할 때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 103조는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확정이 돼 있고 실행이 가능하고 적법하더라도 사회 질서에 비춰봤을 때 그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경우 이때 무효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과 을 사이에 살인 청부 계약을 했다. 갑이 을에게 병을 죽여주면 1억을 주기로. 이렇게 살인 청부 계약을 했을 때 이 살인 청부 계약이 유효냐? 자, 당사자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목적 확정돼 있죠? 누굴 죽이면? 병을 죽이면. 얼마를 주기로? 두 번째, 실현이 가능하냐 봤더니 을이 고도로 훈련된 킬러예요.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아. 자, 세 번째, 적법하냐? 자, 적법이란 말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 의미는 일단 어떤 법이 있고 그걸 위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 체계 속에 살인 청부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냐? 없어요. 살인 청부 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요. 자, 을이 만약에 병을 죽였어요. 그럼 을은 살인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은 살인 교사죄로 처벌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죄로 처벌이 되고 사람을 죽이라고 교사하는 건 살인 교사죄로 처벌이 되니까 사람을 죽이는 행위, 사람을 죽이라고 시키는 행위는 다 금지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죽여주면 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걸 그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요. 따라서 이런 살인 청부 계약은 그걸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지만 적법한 계약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민법을 공부 안 한 사람들한테 살인 청부 계약은 적법하다 그랬다간 욕 처먹겠죠. 그렇죠? 그 이유가 여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적법하고 사회 질서를 같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법하고 사회 질서를 구별을 안 하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적법하다 그러면 야, 이게 왜 적법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 민법상으로는 적법하되 뭐에 위반되는 거예요?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거예요. 사회 질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103조입니다.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사회 질서에 비춰서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103조란 말이죠. 첫 번째예요. 103조라는 법이 왜 만들어졌을까? 그게 첫 번째고요.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103조를 들여다보면 사회 질서에 관한 기준 자체가 없고요. 사회 질서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다리를 쪽 벌리고 앉아 있어. 이거 사회 질서에 위반돼야 안 돼요. 사람마다 다르죠.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나는 허벅지가 두꺼워서 다리를 오므릴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사회질서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벌리고 앉으면 안 되죠. 특히 남자들 말이 다리 좀 벌리고. 저는 요래고 앉아. 그렇지, 기차 탈 때도 팔걸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이 누구 거예요? 먼저 차지하는 사람 거예요. 나중에 점유 가서 봅니다. 먼저 점유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점유하고 있으면 저는 요래고 앉아있어요. 법을 아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사회질서라는 게 기준 자체가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요 103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떠한 행위가 각괄이 어떤 계약을 했는데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게 반사회 질서 행위냐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일반인의 상식 가지고 구별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와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갑괄이 어떤 행위를 저질렀는데 둘이 다퉈요. 이게 반사회 질서 행위냐 아니냐. 또 주위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어떤 그룹은 반사회 질서이다라고 주장하고 어떤 그룹은 이 정도는 아니더라고 쌈박질하고 있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원을 통해서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는 우리 상식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42페이지 보면 반사회 질서행위 조문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양가로 위반의 사회 질서 위반인 범죄의 모습이 쫙 나와요. 여기에 있는 게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 질서행위라고 본 것들의 유형들이에요. 그리고 넘겨보면 이중매매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한 장을 또 넘기세요. 46페이지. 46페이지를 가면 맨 밑에 판례라고 해서 제103조 관련 판례 정리라고 돼 있고요. 1번이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개가 있죠. 오른쪽에 보면 103조에 해당하는 경우 쫙 나와 있어요. 이거 외워야 돼. 이거 구별해서 외워야 돼요. 아니, 눈 동그랗게 뜨지 마시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올해 나와요. 이게 나와요. 박스 쳐놓고 반사회 질서인 것을 골라라 아닌 것을 골라라가 나온다니까. 나오니까 이걸 구별해야 돼 우리는. 자, 두 개를 구별할 때 둘 다 외울 필요가 없죠. 한쪽만 외우면 돼. 우리는 아닌 걸 외워야 돼. 아닌 거. 자, 왼쪽에 보면 다시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있죠? 이거 전통적으로 잘 나왔던 거예요. 체크만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 5번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 있고요. 동그라미 8번 있습니다. 10번이 있고요. 12번이 있습니다. 10번과 12번. 일단 잘 나오는 게 그 정도예요. 일단 체크만 해두세요. 체크만 해두고 동그라미 5번 이걸 오늘 외웁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료라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어떤 일을 완료했다 이런 뜻입니다. 경료란 건 절차를 밟아서 완료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경료라고 합니다. 갑이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돈을 빌렸어요. 병한테. 채권자예요. 그런데 돈을 안 갚으니까 이 채권자가 이 땅을 경매를 넣으려고 해요. 이게 강제집행이에요. 이때 갑이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 을하고 짜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미거나 또는 마치 을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서 을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등기를 해준단 말이죠. 실제로 갑은 을하고 매매한 적이 없고요. 실제로 갑은 을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마치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가지고 만약에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넘겨주면 경매를 못 넣어요.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서 저당권을 등기해주면 경매를 넣었다 하더라도 얘가 먼저 배당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채무자 갑이
채권자의 경매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걸 면탈이라 그래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넘겨주거나 마치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서 가짜 저당권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 이게 반사회 질서 행위냐? 아니다. 왜 아니냐? 나중에 봅니다. 요건 우리 민법 108조에 의해서 무효가 돼요. 103조가 아니고요. 108조라는 조문이 따로 있어요. 허위 표시라고.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허위 표시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5번 외우셔야 돼요, 오늘. 그 다음에 앞 페이지로 가면 두 장을 앞으로 가면 43페이지가 43페이지 맨 위에 가면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이 을로부터 강력한 협박을 당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A 토지를 줘요. 을에게. 증여. 갑의 입장에서 보면 협박을 당해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말하는 범죄행위는 증여계약을 말하고요. 강박은 강력한 협박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 판례 문구만 보면 마치 이게 반사회 질서 행위처럼 보여요. 협박당해서 재산을 뺏긴 게. 그런데 요거는 우리 민법 110조에 의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뭐 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요? 취소. 따라서 이거는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대법원이 이런 걸 모를 때는 얼핏 보면 반사회 질서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 두 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두 개는 오늘 완전하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아까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 게 12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12개를 외워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오늘 2개를 외우자. 입문 과정에서도 이 2개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더 추가할 겁니다 그랬는데 추가 안 합니다. 2개만 외우자. 2개 외우실 수 있겠죠? 집에 가기 전에. 예? 제발 잊지 마세요. 이 2개는. 아주 잘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아까 몇 개를 더 체크했는데요. 그 체크한 건 쉬워요. 나중에 여러분들 머리가 조금 안정화가 되면 그때 추가하겠습니다. 오늘 2개 꼭 기억하세요. 반사회 질서 아닌 거. 반사회 질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두 번째가 반사회 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볼 필요가 없어요. 아까 봤던 게 하나 있어요. 44페이지. 부동산 이중매매라는 게 나와요. (44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시커멓게 박스가 그려져 있고 박스가 있고 그 안에 뭐 잔뜩 들어있어. 그렇죠? 자, 부동산 이중매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2인 이상에게 매각하는 거야. 갑이 자신이 갖고 있던 아파트를 을과 매매를 했어요. 1억에. 그런데 며칠 있다가 병이 나타나가지고 2억을 주겠대. 그래서 병하고 또 매매를 했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에게 매각하는 행위를 이중매매를 합니다. 자, 이럴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원칙. 을, 병 누가 우선하는가? 누구도 우선하지 않고요. 먼저 소유권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을이 됐든 병이 됐든 계약을 누가 먼저 했든 돈을 누가 더 많이 주기로 했든 따지지 않고 먼저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잊지 마세요. 야, 을이 내가 먼저 했으니까 나한테 줘.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상황이라면 갑은 당연히 얘한테 등기를 넘겨줄 것이고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경우에 을은요, 병에게는 아무 소리 못하고 갑에게 책임을 묻게 돼요. 자, 어떤 책임을 묻느냐? 잘 보세요. 병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갑과 을 사이 아파트 1억 매매 계약을 했어요. 계약 당시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병과 다시 계약을 하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을에게는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게 됐어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갑에게 잘못이 있어요. 아까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채무 불이행 책임과 위험부담 두 가지 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갑에게 잘못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게 채무 불이행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걸 묻습니다. 자, 이 채무 불이행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제를 하고요. 을은 갑과의 계약을 뭐 하고? 해제를 시켜버려요. 계약을 없었던 걸로 소멸시켜버려요. 소멸시켜버리고 을이 갑에게 뭐 계약금 중도금 준 게 있겠죠. 그거 돌려달라고 해요. 이걸 원상회복 청구라 그래요. 그리고 을은 갑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일단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원칙을 잊지 마세요.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사람은 매도인에 대해서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구한다. 자, 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 우리 대법원에 의할 때 이 상태에서 이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대요. 우리 대법원에 의할 때 제2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요건하고요. 그에 따른 결과.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2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로서 무효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하나가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 대해서 배임행위라는 걸 해야 돼요. 배임행위라는 건 법적인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배신을 말하는 거예요. 배신. 을에 대한 배신행위를 말하는데 그걸 법에서는 배임행위라고 말합니다. 이때 배임행위가 되려면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을 1,00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팔아넘겼어요. 이건 배임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받은 계약금의 100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1억에 매매하고 1,000만 원을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병이 2억을 주겠다 그러면 갑은 병하고 계약을 하고 2억을 받았고 을에 대해서는 2천만 원 되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면 그만이에요. 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따라서 갑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병한테 팔아먹은 건 배임행위가 아니고 적어도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을로부터 뭘 수령한 상태에서 중도금 단돈 1원이라도 수령을 한 상태에서 팔아넘겼을 때 뭐가 된다? 배임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매도인의 배임행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요 제2 매수인이 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야 돼요. 자, 이때 적극 가담이라는 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리 대법원에 할 때. 하나가 병이 갑을사에 제1 매매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알고 있어. 갑이 이미 101호를 을한테 팔았다는 걸 알아.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아, 내가 한 발 늦었구나 하고 물러나는 게 사회 질서예요. 물러나는 게. 그런데 얘는 반대야.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2배를 줄 테니 나한테 팔아라 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갑이 결국 마음을 바꿔서 병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요게 적극가담이에요. 요게 적극가담이에요. 단순히 병의 입장에서
팔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병이 아예 한 발 늦었네라고 생각하고 발길을 돌리려고 했어. 그런데 갑이 2배 주면 너한테 팔겠다고 꼬셨어. 그래서 병이 알면서도 샀어. 근데 병이 뭐 하진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팔아라 소리 한 적은 없죠. 그럼 적극가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사고자 하는 걸 팔렸다는 사실을 알면서 산 것만으로는 적극가담이 아니고, 적극가담의 포인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제2매수인 입장에서 이미 팔았다고 안 팔려는 갑을 살살 꼬셔가지고 결국 갑으로 하여금 배신을 하게 만들었을 때 요게 적극가담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크게 기억하세요.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제2매수인의 무슨 행위? 적극가담 행위.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까먹으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배임 행위와 적극가담 행위. 그럼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자, 첫째, 이 등기가 무효가 돼요. 등기가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등기가 무효가 된다는 건 병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동산 등기부를 떼보면요, 소유권자가 병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는 누가 소유자처럼 보여요? 병이 소유자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문제는 병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으니까 이 팔아먹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이때 정이란 사람은 이 병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보통이겠죠. 모르는 걸 선이라고 해요. 물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병 등기가 무효고 병은 소유자가 아닌데 등기부만 보고 병을 소유자라고 믿고 거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병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병하고 거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모르고 거래했든 알고 거래했든 어찌됐건 병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 믿고 거래했는데 그러지 말고 등기 믿고 거래했어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 그럼 거기서 끝나야 돼. 그럼 정은 어떡하나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나중에 할 거니까, 그거는. 여기서 이제 그럼 정은 어떡하나요? 억울해서 뭐 이런 거 따지는 분들 계실 때, 그렇게 정이 불쌍하면 가서 위로를 해줘요. 토닥토닥. 민법이 그런 거다. 그럼 돼. 저한테 정은 어떡하나요? 묻지 마세요. 나중에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정은 소유권은 취득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우리 대법원이 제2매매가 무효다, 을등기는 무효다, 병등기는 무효다, 병과 거래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을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으로부터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요. 을은 누구하고 계약을 했어요? 갑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으로부터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현재 등기가 누구한테 있어요? 이거 말소를 먼저 시켜야 돼요. 이거 말소시켜야 돼요. 등기부에 소유권자 병으로 되어 있는 걸 말소시켜버려야 돼요. 말소라는 건 삭제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빨간 줄로 이렇게 쭉 걷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밑에다가 말소 등기라는 걸 해요. 어쨌든 이걸 말소시켜야 돼요. 그 말소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 문제가 생겨요. 병은 말소 안 하고 버틸 거예요. 이럴 때 갑이 직접 병에게 말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 안 됩니다.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럼 병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은 뭐냐? 을이 말소 소송을 제기하되 누구의 이름으로 제기하냐면 갑의 이름으로 해요. 을이 갑의 이름으로 말소 소송을 제기해. 이거를 갑을 대신한다. 법에서는 갑을 대위한다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갑을 대위한다. 을이
갑을 대신해서 이걸 대위라고 해요.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돼요. 갑이 직접 갑의 이름으로 말소 청구하면 안 받아줘요. 법원은. 을이 직접 을의 이름으로 말소 등기를 청구해도 안 받아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받아주냐? 을이 갑의 이름으로 말소를 청구했을 때만 받아줘요. 그러니까 을이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서 갑이 아니고 을이 법원을 가가지고 말소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내는데 거기에 청구권자가 누구로 돼 있어야 돼요? 갑으로 돼 있어야 법원은 받아줍니다. 이렇게 갑이 직접, 을이 직접 자기의 이름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을이 갑의 이름으로 말소를 청구할 때, 을이 갑을 대신해서 말소를 청구할 때만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줍니다. 자, 오늘 이중매매와 관련해서는 크게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예외라는 건 제2매매가 무효가 되는 걸 말하는데 그 요건 배임행위와 적극가담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그 효과와 관련해서는 제2매수인 등기가 무효라는 걸 전제로 제2매수인과 거래한 사람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병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하고요.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둡니다. 답은 요거나 요거에서 집중해서 나와요. 사례 형태로 문제를 낼 때. 그래서 44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이중매매의 문제 원칙이 일단 나와 있고요. 2번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고요. 3번까지 기억하세요. 3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제2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 정,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3번에 동그라미 1번. 제1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신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제2 매수인에게 직접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체크한 게 오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반사의 질서에서는 이게 두 번째예요. 이중매매. 자, 세 번째가 145페이지 하단에 가면 동기의 불법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자, 우리는 지금 반사회 질서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103조와 관련해서 동기의 불법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이 동기라는 것은요,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계약을 하는 이유를 생각하세요. 이유. 내가 계약을 하는 이유. 이게 동기의 불법, 동기예요. 갑이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어. 아니다. 그래, 오피스텔 하자. 이거를 을에게 임대를 해요. 자, 임대차 계약이라고 법률행위입니다. 자, 갑은 자신의 오피스텔을 을에게 빌려주는 이유가 있겠죠. 을도 갑소유 오피스텔을 빌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약 같은 거 하실 때 그 계약을 하는 이유를 상대방한테 밝히거나 또 상대방에게 이유를 물어보거나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네? 편의점 가서 내가 어떤 물건 하나 사요. 살 때 편의점 직원이 이걸 왜 사세요? 물어본 적 없고요. 설령 물어보더라도 나는 대답을 해줄 의무가 없어요. 그게 동기예요. 계약을 할 때 동기를 물어보지도 않고 설령 물어봤다 하더라도 밝힐 필요도 없다라는 것은 동기는 계약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거예요. 전혀 영향을 안 줘요. 동기라는 것은. 민사에서는 동기는 의미가 없어요. 형사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동기가 뭐냐인지를 알아야 범인도 잡고 형벌에도 차이가 있어요. 저 사람을 죽인 이유가 뭐냐. 동기가 아주 중요해요. 형량을 결정짓기도 해요. 하지만 민법에서는 동기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을이 오피스텔을 빌리는 이유가 있어. 갑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설령 갑이 물어봤다 하더라도 을은 웃으면 돼요. 아니, 그걸 뭐 알아서 뭐 하냐고. 그런데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도박장으로 씁니다. 을이 갖고 있는 동기가 불법하죠. 그렇죠? 네. 이게 동기의 불법이에요. 이게 동기의 불법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갑은 을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을은 갑이 물어봤다 하더라도 대답을 해줄 의무 따위는 없으므로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을이 설령 이런 불법한 동기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칙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다 말이죠. 그럼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 자체는 유효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갑은 을에게 오피스텔을 빌려주고 다달이 월세 받으면 돼요. 을이 그 오피스텔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는 갑은 관심 없어요. 갑은 관심 없는 거예요. 도박장으로 사용하든 실제로 사무실 용도로 쓰든 주거용으로 사용하든 갑은 관심 없는 거예요. 갑의 관심은 오로지 뭐예요? 다달이 월세 받는 게 관심이라고.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이런 불법한 동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갑은 그 사실을 알 리가 없고 알 필요도 없으니 그 계약 자체는 반사회 질서가 아니어서 유효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을의 이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 갑에게 표시가 됐거나 또는 알려졌어요. 다시 말해서 갑이 을의 불법한 동기를 알게 됐어요. 아, 저 자식이 내 오피스를 빌려가고 도박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네. 만약에 갑이 을의 불법한 동기를 알았다면 갑은 이거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 질서예요. 그런데 갑이 돈 욕심이 생겨서 을이 불법한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려줬다. 그럴 때는 뭐가 된다? 그럴 때는 반사회 질서가 된다. 이게 판례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동기가 불법한 법률의 경우에 그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 이때도 그 행위는 뭐가 된다? 반사회 질서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6번이에요. 읽어볼게요. 법률 행위는 정상적이에요. 겉으로 본 계약은 멀쩡한 계약이야. 그런데 그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나 마트 가서 과도를 하나 샀어.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근데 사는 이유가 강도짓을 하려고 사. 그런데 이 칼을 파는 사람들은 저놈이 강도짓을 하려고 사는지 집에 가서 과일 깎아 먹으려고 사는지 알 필요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근데 사는 놈이 강도짓을 하려고 사. 이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동기가 불법한 거야. 하지만 그 행위는 무효가 아닌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갑이 저놈이 과도를 사가지고 강도짓을 할 거라는 걸 알아. 아는데도 팔았어? 그럴 때는 뭐가 된다? 반사회 질서. 그래서 거기 굵게 뭐라고 돼 있죠? 네 번째 줄. 동기가 표시된 경우 또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그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 이때는 뭐가 된다? 이때는 반사회 질서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적 타당성과 그래서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주 중요한데 벌써 내용이 굉장히 많죠. 반사회 질서 행위인 거 아닌 거 구별해야 되고 부동산 이중매매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동기 불법의 개념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동기 불법은 제가 입문과정에서 말씀 안 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됐다. 반사회 질서 행위라면 어떤 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나 그 행위는 뭐죠? 무효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오피스텔을 증여했어요. 증여하는 계약을 했어요. 이 증여 계약이 만약에 반사회 질서 행위라면 그 증여 계약은
효가 됩니다. 무효이니까 가분을에게 오피스텔을 증여할 필요가 없지요. 아직 오피스텔을 넘겨주기 전이라면 이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오피스텔을 넘겨줬어요. 계약이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넘겨줬어요. 돌려받아야 됩니다.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준 거 돌려받고 받은 거 돌려줘야 돼.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해요.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준 게 있다면 돌려받고 받은 게 있다면 돌려주고 이걸 뭐라 한다? 부당이득 반환. 단 반사회 질서 행위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돌려달라 소리를 못해요. 돌려달라 소리를 못해. 요거를 우리 민법에서 746조에서 불법 원인급여라고 불러요. 여기서 요 불법이 반사회 질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불법이 뭐라고요? 반사회 질서 행위. 불법이란 개념이 쓰이는 곳마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불법 행위할 때 그 불법과 불법 원인급에서 불법이 달라요. 불법 행위에서 불법은 사람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근데 불법 원인급에서 말하는 불법은 반사회 질서 행위란 말이에요. 어쨌든 반사회 질서 행위를 원인으로 뭔가를 주었어. 급여라는 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해놨어요. 이거를 불법 원인급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오피스텔을 증여했는데 준 이유가 부첩계약을. 판례가 부첩계약이라고 합니다. 가끔 신문에 나온 건 이제 스폰계약입니다. 스폰계약. 스폰서계약. 갑이 부인이 따로 있는데 젊은 여자 을하고 계약을 맺고 오피스텔을 사줘. 자동차도 사줘. 생활비도 대줘. 이런 게 부첩계약이에요. 그런데 이 부첩계약은 반사회 질서 행위예요. 무슨 행위라고요? 반사회 질서 행위. 그 반사회 질서 행위에 기초해서 오피스텔을 주었어요. 갑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자동차를 사줬다. 못 돌려받아요. 갑이 이렇게 뇌물을 줬다. 못 돌려받아요. 갑이 이렇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 못 돌려받아요. 그런 걸 다 뭐라 한다? 불법 원인급여란다. 그래서 제가 이 경우 입문과정에서 뭐라 그랬어요? 안 사준다 그랬죠. 월세로 얻어준다 그랬죠. 예? 기억나세요? 그것만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있던데. 안 사줘요. 월세로 얻어주지. 차 안 사줘요. 리스로 얻어줘요. 렌트나. 물론 생활비는 주면 못 돌려받지요. 근데 생활비도 주면서 차용증을 썼다. 뭐 어쨌거나 주문 못 받아. 예. 그걸 불법 원인급여라고 합니다. 여기 반사회 질서의 효과예요. 그래서 45페이지 가면 맨 밑에 양가로 3번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안 하면 부당이득 반환이다. 이게 원칙이다. 하지만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음 페이지 보면 불법 원인급여라고 나와 있어요.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돼서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갑이 을에게 오피스텔을 사줬다면 갑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반사회 질서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에서 기억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판례 몇 가지만 추가하면 완성이 됩니다. 끝. 자, 그리고 이제 48페이지로 갑니다. 우리는 지금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라고 그 중에서도 일반적 유효요건 중에서 목적이란 놈이 갖춰야 될 요건을 4개를 보고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 반사회 질서행위 하나 봤고요. 두 번째가 불공정한 행위를 보면 돼요. 이 불공정한 행위는 그냥 간단하게 폭리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반사회 질서 행위 일종입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 속에 불공정한 행위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면 동시에 뭐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반사회 질서 행위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만 조문을 따로 뽑아놨어요. 조문을 따로 뽑아놓은 이유는 이 불법 원인급여 때문에 따로 뽑아놓은 거예요. 나중에 볼 겁니다. 어쨌든 불공정한 행위는 폭리 행위를 말하고 반사회 질서 행위 일종이다. 조문을 따로 뽑아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이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폭리 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자, 폭리 행위가 있다면 일단 폭리를 취하는 놈이 있어요. 폭리자라고 해요. 폭리를 취하는 놈. 예컨대 10,000원짜리 물건을 100만 원 받고 팔아먹었다. 그럼 이 자식은 99만 원의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나는 폭리자로부터 10,000원짜리를 얼마 주고 샀어? 100만 원을 주고 샀어. 그럼 나는 피해를 입었어요. 피해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폭리를 취하는 놈과 폭리를 당하는 사람, 두 사람이 생기게 되고 서로 주고받겠지요. 그렇죠? 100만 원을 주고 10,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 물건을 건네받고 이렇게 주고받을 거예요. 이걸 급부와 반대급부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급부하고 반대급부가 상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법원이 봤을 때 현저하게 균형을 이뤄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 이렇게 됩니다. 피해자와 폭리자가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이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현저한 불균형인가는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법원이 봐야 돼요. 우리 대법원이 봤을 때 2배 정도 차이가 나도 현저한 불균형이다라고 본 게 있고요. 한 서너 배 차이가 나도 현저한 불균형이 아니다라고 한 게 있어요. 고맙게도 그거 구별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현저하게 불균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행위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계약을 하고 나서 물건의 가격이 폭등 또는 폭락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러니까 계약 이후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딱 계약하는 날,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객관적 가격을 가지고 판단해요. 당사자가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 가치, 내가 생각해 이건 적어도 1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돼. 근데 실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그거는 10,000원밖에 안 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있어요. 그게 객관적 가치예요. 자기 혼자 생각하는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현저하게 균형을 이뤘는지 판단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로 요 피해자가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또는 무경험하거나 셋 중에 하나여야 돼요. 피해자가. 그 중에 경솔은 쉽지요. 경솔이 뭐예요? 사려 깊지 못한 거예요.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경솔의 반대가 뭐예요? 신중.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경솔이에요. 자, 궁박은 뭐냐? 아주 심하게 쫓기는 걸 말해요. 네? 쫓기는 걸 말해요. 그게 궁박이에요. 무경험은 세상 물정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피해자가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또는 무경험하거나 셋 중에 하나여야 돼요. 세 번째로 폭리자가
피해자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알고 이걸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해야 돼요. 보통 누군가가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하다 이런 걸 알면 도와주려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사회질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식은 반대야. 알면서 도와줄 생각을 하기는커녕 그걸 이용해 먹을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폭리의사 또는 내가 폭리를 취하고 있구나.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악의 이렇게 돼. 폭리의사 또는 폭리행위 악의 이렇게 말을 해요. 좀 표현이 어려워요. 표현이 어려운데 그 표현까지는 지금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불공정한 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세 가지. 피해자와 폭리자 사이에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균형을 잃을 것. 피해자는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할 것. 폭리자가 폭리 의사가 있을 것. 이렇게 됩니다. 대표적인 판례가 하나 있는데 듣기만 하세요. 집에서 가사일만 하던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이 부인은 경황이 없겠죠. 그렇죠? 세상 물정도 모르겠죠. 우리 대법원은요, 집에서 가사일만 하고 있던 부인들을 전형적인 무경험으로 봐요. 무경험이에요? 네? 세상 물정 모른다고 봐요, 우리 대법원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집에서 가사일만 하더라도 나보다 아는 게 더 많은데.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그 부인이 굉장히 남편이 갑자기 사망을 한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또 세상 물정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8분의 1만 받고 남편 사망하고 닷새 만에 합의를 해줬어요. 받을 수 있는 게 1억인데 8분의 1만 받고 합의를 해줬어요. 이럴 때 보험회사나 가해자는 그 부인의 무경험한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보상금이 요거밖에 안 나온다고 살살 그걸 이용해 먹었었어요. 전형적으로 불공정한 행위가 된다. 무효가 된다. 라는 게 판례예요. 이런 식으로 불공정한 행위가 되려면 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불공정한 행위가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요건을 머릿속에 확 박아야 돼요. 이거 입문과정에서도 박으시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이게 완벽하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상태에서 몇 가지를 추가할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불공정한 행위가 되려면 피해자와 폭리자 사이에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자, 요거 행위 당시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라. 피해자는 셋 중에 하나의 상태에는 있어야 된다. 폭리자가 그걸 알면서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불공정한 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세 번째, 불공정한 행위가 되면 반사의 질성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그럼 아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을 때는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반사의 질성이라면 뭐가 적용된다 그랬어요? 불법 원인금액이 적용돼요. 그럼 보세요. 피해자가 준 게 있고 폭리자가 준 게 있더라. 피해자가 10억짜리 땅을 넘겨줬다. 폭리자는 1억만 줬다. 피해자가 굉장히 궁박한 상태에서 폭리자가 그걸 이용해서 피해자의 10억짜리 땅을 1억을 주고 샀다. 이행을 했죠. 그럼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니까 돌려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불공정한 행위는 불법 원인급여가 요놈한테만 적용돼요. 요놈만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요놈이 준 것만 불법 원인급여예요. 요것만. 폭리자가 피해자한테 준 것만 불법 원인급여예요. 그 말은
폭리자는 피해자한테 준 1억을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요놈만 나쁜 놈이에요. 요놈만. 이 사람은 당한 사람이에요. 폭리를 당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피해자가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준 것은. 그 말은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반사회 질서행위는요, 둘 다 나쁘기 때문에 둘 다 돌려달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불공정한 행위는 요놈만 나쁜 놈이에요. 요놈만. 그러니까 요놈이 준 것만 불법원인급여서 요놈은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준 것은 반환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인데 따로 규정을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효과가 조금 달라져요. 반사회 질서 행위는 둘 다 반환 청구할 수가 없지만 불공정한 행위는 폭리자만 반환 청구할 수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따로 규정한 거예요. 반사회 질서 행위지만 따로. 만약에 이걸 따로 규정하지 않으면 피해자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따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쫙 나오는데 필요 없고요. 48페이지에 보면 불공정한 행위 조문이 있어요. 그 조문 한번 읽어보시고요. 의의에 보면 폭리행위를 말하고 반사회 질서행위 일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건이 있어요. 1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가면 거래상 객관적 가치 가지고 판단하라고 되어 있고요. 두 줄 내려가면 법률 행위시를 표준으로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현저한 불균형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주관적 요건, 궁박경설 무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걸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안 보시고 넘어갑니다. 50페이지 하단에 보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중에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폭리행위의 상대방은 불법 원인이 없으므로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얘 말하는 거예요. 피해자. 얘는 나쁜 놈이 아니니까. 얘가 준 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더라. 따라서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폭리자는 나쁜 놈이니까 요 놈이 준 건 불법 원인급여고 따라서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구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불공정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 요건 4가지 다 본 거예요. 그 4가지 중에서 지금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찝어드린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 내용들은 기본적인 뼈대가 머릿속에 딱 잡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3월달, 5월달에 지금 체크 안 했던 판례 몇 가지들,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면 해석이 나와요.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해석은. 이거 괜히 지금 봤다가 또 짐 싸는 일 없어야 되지요? 그래서 해석은 이번 순환에 안 합니다. 지금 말씀 요 4가지 요건만 기본적인 뼈대를 잡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는 의사표시부터 나갈 거예요. 의사표시부터 아마 복대리 전까지 나가야 될 겁니다. 좀 많이 나가야 돼요. 많이 나가야 되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복습하시고 예습도 하시고 처음부터 까먹지 마시고 네? 꼭 하고 오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